안녕하세요. 마흔 초반에 새 출발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마흔 넘어서 새 출발이라고 하니까 꼭 결혼이라도 한 여자 같네요. 하지만 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시 사회로 나가기 위해 취업을 준비 중이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는 취업을 이 나이에 하려다 보니 힘든 점도 있지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사건들에 비하면 누워서 떡 먹기예요. 제 인생은 한 줄로 말하면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이 따로 없답니다. 엄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제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면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인생도 있구나 하는 말이 절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제 기구한 팔자의 시작은 바람난 엄마와 백수 아버지로부터 시작됐죠. 이 짧은 한 줄만 봐도 진짜 답 없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선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부터 소개해 보자면 배짱이 같은 인생을 사는 분이에요. 저와 남동생이 학교 다닐 때도 아버지는 번듯한 직장이라는 게 없던 사람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돈도 안 벌고 집에서 잠만 자던 아버지가 돈 벌겠다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술값이 떨어졌을 때예요. 직업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늘 술만 마시고 살던 알코올 중독자가 제 친아버지였죠. 이런 아버지 옆에는 밖에서 놀기 좋아하다 두 번이나 바람났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엄마가 바람 핀다는 걸 알게 된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서 엄마를 두들겨 팼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었죠. 저랑 남동생은 이런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님을 보며 자랐어요. 저런 한심한 부모님을 보면서 절대 저렇게 안 살겠다면서 저는 학교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대학교에 입학은 했는데 문제는 그 후부터 난관의 연속이었죠. 능력도 없고 사고만 치는 부모님이 제 등록금을 내줄 돈이 있었겠습니까? 대학교 4년 내내 부모님은 저한테 등록금 한 번 보태준 적이 없었어요. 혼자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겨우겨우 등록금을 내면서 다녔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아껴도 등록금이 모자라서 결국 휴학을 해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구세주 같은 사람이 남동생이었어요. 남동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에 취업했고 저한테 선뜻 돈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거 받아. 그리고 다음 학기 휴학하지 말고 계속 공부해. 이게 뭐야? 설마 내 등록금이야? 어, 누나라도 번듯한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다녀야지. 내 목까지 다닌다 생각하고 이 돈으로 등록금 내. 내 소원이 누나 대학교 졸업장 받는 거 보는 게 소원이야. 고마워. 누나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 내가 누나 뒤에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 말해. 혼자 소갈이 하지 말고. 알겠지? 어, 그래, 고마워. 내가 꼭 졸업장 받아올게. 남동생은 저한테 하나뿐인 동생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아마 저는 남동생이 없었다면 대학교 졸업은 물론이고 지금처럼 살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남동생은 저한테 세상에 둘도 없는 각별한 존재였죠. 뒤에서 묵묵히 저를 도와주며 응원해주는 남동생 덕분에 저는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 때 남동생이 와서 같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대학교 졸업 후 일반 회사에 입사했고 드디어 남들처럼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점차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갈 때쯤 저는 친한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솔직히 남편 첫인상이 호감형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호감형 얼굴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진중하고 무게감 있던 성격에 반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의 외면보다는 내면을 봐야 된다고 하나보다 싶을 만큼 성격이 참 좋았어요. 그러다 남편의 프로포즈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됐는데 걸리는 문제가 있었죠. 바로 시댁이 잘 살아도 너무 잘 산다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웬 복에 겨운 소리를 하고 있나 싶으신가요? 당장 남편과 저만 비교해봐도 그때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저는 일반 회사에 재직 중이었죠.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예물 예단 따로 생각하는 거 있으셔? 아니, 예물 예단은 생략해도 괜찮다고 하셨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그런 거 따지는 분들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예물 예단은 생략해도 된다는 말에 안도했지만 상견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스트레스가 쌓였죠. 솔직히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걱정을 안 했을 텐데 사는 집부터가 확연하게 다르니까 괜히 기가 죽는 것 같았어요. 백수에 가까운 부모님은 24평 빌라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는데 그때 시댁은 46평짜리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시부는 대기업보다는 한참 떨어지지만 중견기업 부사장이셨고 집에는 늘 집안일을 해주는 가정부도 있었어요. 심지어 시모는 주부였는데도 집안일을 가정부를 고용해서 살았던 겁니다. 이 정도 집안 차이를 중간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때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시부는 인품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그날도 저희 부모님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곱게 키운 따님, 저희 집안에 시집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저희 수연이는 혼자 알아서 컸습니다. 그때 시부의 덕담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아버지 때문에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 두 분 다 아주 가관이었답니다. 시부와 달리 조금 까칠했던 시모는 저희 아버지를 보며 이렇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박과사도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요? 저는 그냥 노는 게 일입니다. 네? 노는 게 일이라니요? 아, 일이 적성에 맞으셔서 재미있으시다는 말인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저는 그냥 놀아요. 백수예요, 백수. 저는 직접 듣고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백수라고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시모는 곧바로 저희 엄마를 보며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안사도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뭐 이것저것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건가요? 사실 저도 거의 반백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시모의 표정은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부모님이 당당하게 백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는지 시모는 그 자리에서 냉수를 두 잔이나 들이켰죠. 세상에 부모가 딸 상견례 자리에서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전 가난한 집안이 아니라 한심한 부모님 모습에 정말로 쥐구멍이 있다면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날 시모가 하도 트집을 잡길래 이대로 결혼이 엎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어도 저와 결혼을 하겠다면서 고집을 부렸고 시모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시부도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결혼에 찬성하니까 시모는 혼자만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후 시모는 저와 남편을 불러서 결혼을 앞두고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너희 둘 결혼하면 따로 살림 차리지 말고 그냥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게 어때? 마침 우리 딸도 외국으로 공부하러 나가서 이제 이 넓은 집에 나랑 남편만 살아야 하는데 너무 적적할 것 같아서 그런다. 너희 생각은 어떠니? 갑작스러운 시모의 합가 제안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집이 아무리 넓어도 결국 서로 얼굴 보며 살아야 할 텐데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죠. 제가 난감한 표정을 하고 남편을 봤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봤는지 재빠르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산다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거 없어. 우리 집은 집안일 해주는 가정부도 따로 있어서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청소, 빨래, 음식 전부 다 그 아줌마가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넌 몸만 와서 살면 되잖아. 어때? 괜찮을 것 같지 않니? 그래도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문제라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딱 2년만 살아봐. 그 후에는 내가 독립시켜 주마. 너도 여기서 어깨너머로 살림 배운다 생각하고 살면 좋잖아. 어머님 말씀은 잘 알아요. 그래도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갑작스런 제안을 시간을 조금 달라고 말했죠. 그 후 저는 합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고민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오래 일한 분이라 우리 집 살림은 눈 감고도 하셔. 같이 살면서 편하게 살림 배우기 좋잖아. 수연아, 나만 믿고 일단 지내보자. 결국 고심 끝에 합가를 하기로 했고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 합가하고 몇 달간은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좋았죠. 제가 걱정했던 과 달리 시모는 너무 깐깐하지도 않고 괜찮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모가 트집을 잡으면서 계속 부딪히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제 택배를 찾는데 어디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려 했는데 시모가 방에서 잔뜩 뭐를 안고 나오더니 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너 혹시 택배 찾고 있니? 네.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 제 택배 아니에요? 맞아. 요즘에 네가 택배를 엄청 시키는 것 같길래 내가 뭘 그렇게 사나 확인 좀 했다. 시모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제 택배를 확인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도 자기 택배 아니면 안 뜯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모는 뭘 사나 확인하려고 뜯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를 보면서 불편함을 내비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같이 살아도 택배를 그렇게 다 뜯어보시면 어떡해요. 서로 사생활은 존중해 주셔야죠. 사생활? 같이 살 부대끼며 사는데 사생활이 어딨어? 그리고 너 요즘 부쩍 택배 많아져서 뭘 그렇게 사나 좀 본 게 문제야? 아무것도 없이 시집 왔으면 돈을 아껴 써야지. 갑자기 제가 요즘 가소비를 한다면서 말하는 시모 말에 황당했어요. 택배를 뜯어봤다면서 대체 뭘 본 건지 저한테 돈을 아껴 쓰라는 겁니다. 그 택배 거의 대부분 남편이 제 아이디로 주문한 물건들이었는데
남성용 로션이나 노트북 가방 같은 것들은 다 남편 거였죠.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택배 전부 다 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제 아이디로 주문해서 이름만 제 이름이지 물건은 거의 남편 거라고요. 내 아들이 택배를 그렇게 많이 시킨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당황한 시모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횡설수설했고 그때 마침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과 딱 마주친 겁니다. 시모는 구원자라도 만난 듯 남편을 보고 요새 택배 뭘 그렇게 산 거냐면서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아, 계절 바뀌면서 로션도 사고 노트북 가방도 새로 바꾸고 이것저것 샀지. 왜? 나 원래 택배 잘 시켰는데? 그동안은 신경 안 쓰더니 왜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의아한 듯 시모를 보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남편의 말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저를 보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말이야. 저번에 보니까 원피스 샀더라. 잘 사는 집에 시집 오니까 이제 막 원피스도 사고 그러고 싶어? 그리고 넌 회사도 그저 그렇고 집안은 아예 별 볼 일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돈을 아낄 줄을 몰라? 아유, 속 터져. 저 옷 하나 산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것까지 전부 산 사람은 남편인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어머님? 그리고 애초에 택배를 왜 뜯어보시냐고요? 시모한테 저는 왜 택배를 뜯어보냐고 화를 냈고 옆에 있던 남편은 저와 시모의 대화를 듣다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택배를 왜 뜯어봐? 그럼 여태 그거 다 뜯어둔 사람이 엄마였어? 같이 살아도 지킬 건 지켜야지. 나는 그냥 궁금해서 그랬지, 궁금해서. 지금도 없는 집이다 뭐다 하면서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뭘 그냥 궁금해서 봤다는 거야? 앞으로 우리 택배는 뜯어보지 마. 같이 좋게 살려면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지.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말하자 시모는 깨갱하는 듯 했어요. 기가 한풀 죽은 시모는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시모는 저를 완전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집에 같이 살자고 제안한 건 시모인데 같이 있으면서도 꼭 급을 나누려는 것 같았죠. 주말이라 세수만 하고 편한 옷을 입고 나왔는데 시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방에서 나올 때 가벼운 화장이라도 좀 할 수 없어? 피부도 칙칙하고 입술색도 없어서 꼭 피죽도 못 얻어먹은 애 같잖아. 하긴 아침에 출근할 때 화장하고 나가는 거 보면 뽀대도 안 나고 촌티 팍팍 날리더라. 진짜 널 어떡하면 좋니? 네가 그렇게 다니면 우리 집안에 먹칠하는 거야. 집에서 기본 화장을 하고 있으라는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에 누가 집안에서 화장을 하고 사나요? 저는 다짜고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화를 내는 시모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가 막힌 얼굴을 하고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집에서 누가 화장을 해요? 나 봐. 난 집에서도 항상 이렇게 파운데이션 하나 정도는 하고 다니잖아. 그리고 이 옷,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이나 알아? 사소한 거 신경 쓰시는 분이 왜 옷에 있는 단추는 신경 안 쓰세요? 맨 위에 있는 단추 터질 것 같아요. 거울 좀 보세요. 제가 시모를 보면서 옷이 곧 터질 것 같다고 하니까 시모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전신 거울을 보러 방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옷에 있던 맨 위의 단추가 곧 터질 것 같았죠. 그런데 시모는 거울을 보고 나오더니 저를 보고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가정교육 그따위로 배웠어? 하긴
백수 부모 보면서 빌부터 사는 거나 배웠겠지.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내가 이상하다면 이상한 거고, 잘못됐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야. 알겠어? 저 여기 몸으로 때우러 온 노예 아니에요. 저도 엄연히 이 집안 며느리라고요. 언젠 이제 가족이라면서 왜 그러세요 대체? 네가 우리 집이랑 피가 섞이길 했어? 뭘 했어? 너는 그냥 객식구야. 우리 집안에 붙어있는 이 기생충 같은 년아. 그런데 둘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니까 방에 있던 남편이 그제서야 나오더니 남의 집 불구경 보듯 말하는 겁니다. 둘 다 그만 좀 해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그 말에 시모는 약이 오른 채 혼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방관하는 태도에 저는 불만이 쌓였죠. 난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녹음기도 챙겨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혹시 모를 상황에 쓰려고 생존을 위한 도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모는 저를 부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일하는 아주머니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너 회사 그만두고 나랑 같이 살림이나 하자. 네? 회사를 그렇게 갑자기 어떻게 그만둬요? 어차피 너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멀기도 하고 임신하고 나면 더 다니기도 힘들 텐데 뭐하러 버티고 있어? 지금부터 미리 배운다 생각하고 집에서 살림하는 게 낫지. 이 집 넓어서 나 혼자는 못해.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이 해야지. 시모는 네 식구 사는 집인데 혼자서 살림을 어떻게 하냐면서 저한테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어차피 제가 회사 다닌다고 고집부려도 회사 다니면서 살림까지 도맡아 할 것 같았죠.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회사를 그만두고 시모와 같이 살림하는 걸 택했던 거예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흔들어 놓을 줄도 모르고 섣불리 생각한 겁니다. 꼭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하루하루 숨이 막혔어요. 저는 차라리 시모가 약속이 있어서 외출하는 날이 가장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온 시모가 복숭아를 한 박스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모는 복숭아를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더니 저한테 대뜸 검은 봉투를 들이밀면서 말했습니다. 자, 너는 복숭아 말고 이거 먹어. 이게 뭔데요? 저는 시모가 건넨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검정 봉투 안에는 캔으로 된 황도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시모를 보니까 시모는 저를 보면서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왜? 너도 복숭아 먹고 싶니? 너 이런 거 먹어도 맛 모르잖니? 너는 저런 박스에 든 복숭아보다 이런 통에 든 황도가 입에 더 잘 맞잖아. 괜히 안 먹던 거 먹으면 병 난다. 흙먼지 날리는 빌라에서 살던 애가 갑자기 사는 곳이 바뀌니까 지도 무슨 부자라도 된 줄 아네. 좋은 거 챙겨 먹다가 체하지 말고 먹던 대로 먹고 살던 대로 거지같이 살아.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앞뒤 다르게 행동하는 것도 엄청 없어 보이고 교양 없어 보이는 건 아세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런 거 어머님이나 드세요. 요즘 세상에 유치하게 누가 먹는 걸로 차별해요? 수준이 딱 어머님 답네요. 제 말에 잔뜩 화가 난 시모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망할 년이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어? 없이 사는 년 걷어줬더니 기고만장한 꼴 좀 봐. 시모가 저한테 악을 쓰면서 화를 냈고 진짜 그 상황도 지긋지긋했죠. 유치하게 먹는 걸로 차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를 더 기가 막히게 만든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그때 시모가 저한테 악을 쓰면서 화내는데
남편은 그걸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 못 본 척 나가버렸습니다. 무슨 남의 집 싸움 보듯이 나가버리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때 시모가 귀가 찢어질 듯 소리를 지르길래 저는 귀찮다는 듯 그냥 방으로 피해버렸어요. 그런데 시모가 그런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움켜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미친년이? 시애미가 말하는데 자리를 피해? 내가 오늘 너 며느리 참교육 좀 제대로 시켜줄게. 정신 나간 년을 봤나? 감히 내 말을 무시해? 진짜 저는 갑자기 머리채를 잡히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아귀 힘은 어찌나 센지 저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었고 결국 시모 머리채를 같이 잡았죠. 주방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풀에 지친 시모가 포기를 하면서 싸움은 일단락됐어요. 완전히 지쳐서 바닥에 널브러진 시모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독한 년, 뭘 먹고 걷길래 애가 저렇게 억세. 맨날 저 가진 거 없다고 무시하셨죠? 원래 잃을 거 하나 없는 년이 더 무서운 거예요. 어머님 저보다 더 잃을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세요. 전 지쳐서 바닥에 널브러진 시모를 보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결혼하고 1년 반 동안 벌어진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빨린 소리로 가족이라며 합가하자더니 가정부도 자르고 아예 저를 식모 부리듯 하려는 거였습니다. 어디에 말하고 싶어도 시부는 항상 바빴고 부모님은 관심조차 없었죠. 그때 남편은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저랑 시모 사이에서 본인이 너무 지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맨날 욕먹고 싸우고 맞기까지 하는 건 전데 왜 본인이 지친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시모는 심지어 제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으면 저를 따라다니면서 일부러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면서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소리치니까 아예 제 앞에다가 쏟아버리는 겁니다. 진짜 놀부심보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시모 행동에 열이 받아 시모가 바닥에 쏟은 과자를 발로 다 밟아버렸죠. 그리고 청소기를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러신 거니까 어머님이 치우세요. 내가 왜? 당연히 네가 해야지. 난 너 이렇게 부리려고 데리고 사는 거야. 근데 네가 일을 안 하면 너랑 사는 의미가 없잖아. 노예가 노예답게 살아야지. 왜 저렇게 말이 많아? 네 시아버지 저녁 집에서 먹는다니까 알아서 치우고 저녁까지 해놔. 시모는 저한테 일을 다 미루고 들어가는데 저는 일부러 시모가 시킨 일은 하나도 안 했죠. 저도 방으로 가서 그냥 쉬어버렸어요. 얼마나 잤는지 밖은 어두워져 있었고 그날 저녁 시부 전화에 잠이 깼습니다. 시부는 전화에 대고 저한테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저녁 먹었니? 네? 아니요. 아직이요. 오늘 집에서 저녁 드신다고 하셨죠? 아유,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맛있는 초밥집에서 초밥 사들고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일하는 분이 없어서 힘들지? 금방 다시 구하마. 힘들어도 조금만 참거라. 내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하네. 시부는 늘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꼭 이렇게 제가 듣고 싶던 말을 해주는 분이셨죠. 남편은 제가 시모와 어떻게 지내는지 알면서도 방관했어요.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저한테 그날 시부의 말은 큰 위로였답니다. 저는 시부와 짧은 통화를 하고 나와보니 시모가 거실에 그대로 있는 과자 부스러기를 보고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옆에 있던 청소기를 던졌어요.
저는 시모가 던진 청소기를 피하려다가 다리가 꼬여서 그만 거실에 엎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시모가 엎어진 제 앞으로 오더니 싸대기를 날리면서 소리쳤어요. 이 거지 같은 년이 이젠 내 말을 다 무시하네. 야,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오늘 청소기로 맞아 보고 싶어서 꺼내놓은 거야? 아니면 정말 나보고 치우라고 그대로 두고 간 거야? 제가 이 집 식모예요?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이게 무슨 가족이에요? 누가 가족이야? 이 기생충 같은 년아. 애초에 너 같은 거지랑 살고 싶지도 않았어. 시모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한테 리모컨 던지는 걸 보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황급히 신발장으로 가서 보이는 대로 신발을 신었죠. 짝짝이로 신은 줄도 모르고 저는 그대로 살기 위해 빗속을 달렸습니다. 온몸이 홀딱 젖은 채 저는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아무리 거지 같은 집이라도 내 집이고 친정인데 당연히 그쪽으로 달렸지 않겠습니까? 작은 희망을 가지고 도착한 친정집이 보이자 망설일 것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홀딱 젖은 채로 거실에 있던 엄마를 보고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난 너무 힘들어. 나 그냥 이혼할래.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다 거짓말이었어. 가정부도 그만두게 하더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만 시켰어. 엄마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아? 나한테 화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욕하고 때리고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엄마는 제가 비를 그대로 맞고 와서는 힘들다고 말하자 황당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러더니 앞뒤 상황은 묻지도 않고 저를 보면서 정색하더니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시나요? 야, 이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네가 하소연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네 시댁이지.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몰라? 넌 이제 이 집 딸이 아니고 그 집 식구야. 그리고 나한테 백날 하소연해도 난 너한테 해줄 거 없어. 그냥 참고 살아. 결혼이 다 그런 거야. 난 시집살이가 없었는 줄 알아? 나도 니네 할머니한테 엄청 당했어. 죽고 나니까 이렇게 살만하잖아. 며느리는 그런 거야. 넌 출가 외인이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라. 네 아빠 와서 일 더 커지기 전에 얼른 나가라고. 이게 지금 시댁에서부터 비를 쫄딱 맞고 달려온 딸한테 할 소린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고 그저 참으라는 말에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 엄마 딸이잖아. 그럼 내 편을 들어줘야지. 괜찮냐고 물어봐야지. 저는 절규에 가까운 말을 울먹이며 쏟아냈어요. 그러자 방에 있던 남동생이 나와서 저한테 수건을 건네줬고 엄마를 보면서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크는 동안 엄마 노릇 못했으면 이럴 때 그냥 감싸 안아주기라도 해야지. 무슨 엄마 노릇? 너희 낳아준 게 내 엄마 노릇이야. 그리고 그게 끝이지. 세상에 내놓기만 하면 됐지. 너희들을 잘 키우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신이야? 그날 엄마의 진심을 알고 정말 기가 막혔네요. 낳아주면 부모 할 일은 끝난 겁니까? 제가 그때 엄마한테 바란 건 따뜻한 위로 한마디였죠. 그런데 저렇게 모진 말을 듣고 나니까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한 이틀을 친정에 있는 제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리고 한 이틀쯤 지났을 때 남편이 찾아왔죠. 그러더니 제가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당신한테 소홀했어. 그렇게 힘든 상황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 여기서 당신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남편은 정말 방문 앞에 꿇고 있었고 열리지 않는 방문에 대고 한참 동안이나 빌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가져온 비상키로 방문이 열렸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남편과 이틀 만에 시댁으로 다시 갔습니다. 남편은 절대 제 손 놓지 않고 옆에 있어 주겠다며 말했죠. 그런데 시댁에 가니까 시모가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시모는 이틀 만에 나타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말했어요. 야, 친정에 말하니까 속이 시원해? 근데 친정 식구들이 너 반겨주긴 하니? 내가 네 친정에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널 반겨주겠어? 저는 시모의 말이 어딘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제 친정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뭘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저는 시모를 추궁하며 물었어요. 그동안 제 친정에 뭘 하셨는데요? 네? 부모님 찾아가서 욕하셨어요? 아니면 손찌검이라도 하셨냐고요? 그런데 시모는 제 말을 듣고 배를 잡고 웃더니 저를 보고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뭐? 손찌검 했냐고? 개망신은 우리가 당했지. 부모는 돈이라면 고개를 100번이라도 조아리는데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목에 핏대를 세워? 잔뜩 화난 목소리로 시모가 털어놓은 사실은 충격적이었죠. 진짜 너무 쪽팔려서 그 자리에서 혀라도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시부 회사로 찾아가 다짜고짜 사돈이라고 부르면서 아는 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시부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부사장이라더니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었네요. 건물이 이렇게 큰데 청소나 경비 이런 일거리 좀 없을까요? 아니면 주차요원도 괜찮아요. 아, 요즘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일자리 좀 줘봐요. 사돈 좋다는 게 뭡니까? 시부는 아나무인으로 일자리 달라고 우기는 저희 아버지를 정중히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사돈, 지금은 일자리가 없고 나중에 차차 생기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그러니까 불쑥 이렇게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 대신 얼마 안 되지만 우선 보태 쓰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시부한테 받은 돈이 무려 5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액수를 확인하고는 자존심도 없는지 낼름 받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시댁에 돈을 받아간 건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어요. 글쎄 엄마마저 시모한테 전화해서 3번이나 돈을 빌려간 거예요. 처음에는 750만 원, 두 번째는 2100만 원, 마지막은 800만 원, 총 이렇게 3번이나 됐던 거죠. 1년 반 동안이나 절 까맣게 속이고 부모라는 것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알면 화낼 게 뻔하니까 아예 알리지도 않았던 거고요. 그러니 시모가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겠습니까? 안 그래도 무시하던 며느리였는데 사돈이라는 사람들 찾아와서 굽신거리기까지 하니까 정말 우스웠겠죠. 여기서 저는 그냥 돈의 노예일 뿐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를 보면서 말했어요. 저 이혼할게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너 이혼하려면 네 부모가 가져간 돈 전부 갚고 이혼해야 되는데 너 돈 있니? 어머님, 지금 저한테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지. 이제 어머님도 아니잖아요. 아줌마, 그동안 나한테 했던 거 나 전부 다 진단서 끊어놨어. 그리고 그거 다 아버님한테 보낼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빌면 용서는 해드릴게요. 용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가 날 왜 용서해? 너나 나한테 빌어. 그래. 그럼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당해봐요. 사람은 꼭 이렇게 당해봐야 알지. 어디 끝까지 한번 가봐요, 어디. 저는 미리 남동생한테 맡겨둔 상자를 퀵으로 보내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미리 받아둔 진단서와 증거 영상들이 시부한테 무사히 전달될 수 있었죠. 집에서 시부한테 주면 시모가 난동을 부리면서 전부 찢어버릴 것 같았기에 미리 남동생한테 부탁을 해뒀습니다. 방관자나 다름없던 남편보다 그때는 시부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시부한테 모든 걸 보냈던 겁니다. 그동안 사건을 전부 알게 된 시부는 그날 저녁 집안을 초토화로 만들었죠. 겁을 잔뜩 먹은 시모는 거실 구석에서 개 떨듯이 떨고 있었고요. 시부는 떨고 있는 시모 앞으로 가서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리 와.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어딜 감히 손찌검이야.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쩔 거야.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잖아. 며느리가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당신도 이 집도 무사할 것 같아?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난 그대로 해고당하는데 당신 일할 능력이나 있어? 집구석에서 남편 아들 인생 다 조져놓을 생각이냐고. 오죽했으면 이걸 다 나한테 보냈겠냐고. 시부는 잔뜩 화를 내며 말했고 시모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시부는 시모를 보면서 말했죠. 당신 나 때렸어? 며느리한테 빌어야지. 왜 나한테 빌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시모는 그제서야 저한테 빌려고 했지만 저는 시모를 무시하고 시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 이혼할게요. 이젠 못 살겠어요. 그냥 좋은 며느리로 잘 살고 싶었던 게 다였는데 이젠 그런 마음도 없어요. 직장까지 그만두고 집안에 헌신했는데 지금 제 처지 좀 보세요. 이젠 절대 바보처럼 안 당할 거예요. 이혼 소송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내가 이제라도 바로 잡아보면 안 되겠니? 지난 2년 속죄하며 살게. 아니요. 이젠 정말 더는 못해요. 정말 이혼해야 제가 숨쉬고 살 것 같아요. 그 말의 끝으로 저는 시댁을 나왔고 짐을 싸서 나오는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이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다시 한번 잘한 선택이다 싶었죠. 우선 남동생이 있는 친정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남동생은 그동안 힘든 거 몰라줘서 미안하다며 울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생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던 건데 우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과 시모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거실로 가보니 모자가 나란히 꿇고 앉아서 저를 애처롭게 보며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당신이 다 잘하는 사람이니까 다 이겨낼 줄 알았는데 내가 무심했어. 이제 정말 잘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라. 사실 우리 사이는 나쁘지 않았잖아. 당신 밖에서 하하호호하면서 떠들면서 살 때 난 매일같이 울었어. 근데 그거 하나도 몰라주던 당신 보면서 진짜 이런 인간이랑 못 산다고 100번도 더 생각했어. 이미 끝난 사이 되돌리려고 하지 마. 그만 돌아가. 제가 남편을 매몰차게 거절하자 시모는 돌아서려는 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마음 돌려다오. 이렇게 둘 다 이혼 딱지만 붙잖아. 그리고 2년 살고 이혼당하면 우리 아들 꼴도 우습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해.
지금 아들 걱정하시는 거예요? 사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네요. 아줌마, 그냥 더 추해지기 전에 나가세요. 소리치며 나가라고 등 떠미는데 그때 저를 말리는 사람이 엄마였습니다. 그 상황에 심호뺨을 날려주는 것도 아니고 저를 왜 말려는 줄 아세요? 수연아, 이렇게까지 하면 너도 한번 용서해주는 미덕이 있어야지. 미덕? 무슨 미덕? 지금 엄마가 저 아줌마 뺨을 날려야지. 날 왜 말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내가 너 낳아서 길러줬으면 부모 은혜를 알고 공경해야지. 어디서 소리 질러? 저는 엄마의 태도에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동생이 화장실에서 세숫대야를 가지고 나오더니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물을 끼얹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물벼락 맞은 남편과 시모는 소리를 지르며 외쳤습니다. 이게 뭐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시모와 남편은 물을 닦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때 남동생은 세숫대야에 물을 또 떠오더니 엄마한테도 끼얹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엄마도 소리를 지르는데 그 상황에 남동생만 평온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벙찐 표정을 한 채 남동생을 바라봤죠. 남동생은 쫄딱 젖은 세 사람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니들이 인간이야? 왜 우리 누나한테 그러는 거야? 돈만 있으면 사람 막 굴려도 될 것 같아? 우리 누나가 당신들 봉이야 뭐야? 돈으로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천만에 그깟 돈으로 절대 사람 마음은 움직일 수 없어. 그래서 사람인 거야. 싫다는 사람 찾아와서 억지로 있어봐야 마음 안 바뀌니까 당장 나가요, 당장. 그런데 남편 놈이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자 남동생은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세숫대야로 맞아야 나갑니까? 당장 나가라고. 어디 한번 던져봐. 아이고, 처남, 미안해. 다음에 올게. 바보 같은 모자가 도망가고 사라지자 혼자 남은 엄마는 남동생을 보며 소리쳤어요. 너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누가 엄마야? 당신이? 바람나서 자식들 팽개치고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래? 나 오늘부로 누나랑 나가서 살 거니까 찾지 마. 그때 저한테 흑기사 같던 남동생은 제가 이혼을 준비한다는 걸 알고 미리 작은 빌라를 구해놨더라고요. 이미 부모님 만행을 전부 알았으니 남동생도 마음이 안 좋았겠죠. 남동생이 나가자는 말에 저는 짐을 대충 싸서 남동생을 따라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동생과 같이 간 빌라는 방 2개, 거실 하나인 아늑한 곳이었어요. 이제야 정말 내 집에 온 것처럼 편안했죠. 그곳에서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시부의 제안으로 마지막으로 따로 만나게 됐습니다. 시부는 저를 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이제는 정말 끝인 것 같다. 네 마음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돌리겠어. 이혼하고 새 출발해라. 그리고 이건 1억이다. 이건 그냥 내 마음이니까 받아주면 좋겠다. 이혼 소송 위자료와는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못난 아들 만나서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미안하구나. 앞으로도 응원할 테니 잘 살거라. 그 마지막 순간에도 시부는 끝까지 제 편에 서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저런 따뜻한 분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아쉽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후 시부는 소송을 길게 끌고 싶지 않았는지 생각했던 기간보다 소송은 짧게 끝났죠. 위자료도 넉넉하게 받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도 없어서 남편과의 유혼은 쉽게 정리됐어요. 오히려 이렇게 쉽게 정리되니까 참고 살았던 인연이 허무하게 느껴졌죠. 이혼하고 광명 찾았다는 말처럼
지금은 남동생과 둘이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가끔씩 부모라는 것들이 관리비 낼 돈이 없다면서 절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남동생이 그 꼴을 잠잠코 지켜보겠습니까? 이번에는 들통에 물을 한가득 담아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36개 주랭랑을 치는 아버지 뒷모습을 보고 소리쳤어요. 먹고 죽을래도 돈 한 푼 없으니까 같이 죽을 거 아니면 영영 오지 마. 진짜 이게 부모와 자식 사이인지 악연인지 구분이 안 가지 않나요? 정말 원수 같던 부모 등지고 나니까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남동생도 진작에 이렇게 살 걸 그랬다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네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힘든 시간 지내고 나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랑 이혼한 남편 놈은 여전히 회사를 다니면서 살고 있지만 시모는 봉사활동을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부가 집에서 한가하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고 시부가 정한 봉사 시간을 채울 때까지 봉사를 다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진짜 시부만이 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했죠. 이제는 제 인생에 좋은 사람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다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긴 사연은 여기까지지만 제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 흐를 거예요. 그러니 따뜻한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남동생과 가슴에 새기고 힘차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 중인 평범한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언제부턴가 그런 뉴스들이 많이 보이죠? 아파트 경비원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갑질에 관해서요. 그래서인지 요즘 신식 아파트엔 경비분들과 주민들 사이에 영역 구분이 철저해져 서로 부딪힐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사는 아파트처럼 오래된 곳은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얼굴을 마주할 기회도 많고 그만큼 서로 교류할 일도 많죠. 저는 오늘 참 좋은 분이었던 저희 아파트 경비원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지나치게 자린고비처럼 살았던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외식 5번 할 거 한 번으로 줄이고 시장을 볼 때 500원어치 콩나물을 400원으로 깎아줄 수 없냐고 흥정하던 엄마의 모습이 당연했던 정도의 사정이었죠.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선 마음만은 항상 넉넉한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겨울철 구세군 모금함을 보면 주머니에 동전 하나라도 꼭 넣고 오셨고 TV에 나오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후원금 모집 광고를 보면 꼭 전화를 한 통씩 걸어 소액이나마 기부금을 내셨죠. 엄마는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 군소리 한 번 얹지 않고 따르셨고요.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당시 아버지는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 아파트의 경비 일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이야 아파트 단지에 경비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당시엔 아파트 한 동에 경비실이 한두 개씩 있었죠. 사람들이 차키나 집 열쇠를 자주 맡기기도 했기에 경비원분들은 몇 층 몇 호에 누가 사는지 전부 알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민들에게서 가끔 먹을 거나 선물을 받아오셨는데 고기 세트나 통닭 같은 거라도 가져오시는 날은 우리 가족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을 나누어 받았으니 우리도 항상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아빠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돈 좀 더 아껴서 저와 제 여동생에게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더 사줬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돈을 쪼개 나누어 주는 건지 말이죠. 아버지, 우리가 불우이웃이야. 누가 누굴 도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이렇게 베풀 여유가 있는 거지. 이번에 내 수학여행비 내주는 것도 빠듯했다며. 없는 살림에 아버지가 이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아껴도 우리 집 형편이 계속 이렇지. 순애야, 그래도 우리 네 가족은 적어도 배 한 번 골지 않고 다들 건강하잖니. 남는 것을 베푸는 것이 정이 아니라 작더라도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게 정이야. 아버지 딸들한테나 먼저 나눠봐. 우리한테 용돈이나 한번 넉넉히 줘보고 그런 소리 하라고. 거지처럼 아끼고 사는 것 정말 지긋지긋해. 등교 전 아침 식사 자리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아버지의 말에 저는 신경질을 내며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곤 집을 획 나와버렸죠. 아직까지도 제게 미안해하는 눈빛을 보내던 아버지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못되게 굴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면 다시 집에 들어가서 버릇없이 굴어서 죄송하다고 일 잘 다녀오시라고 말씀이라도 드리고 왔어야 했죠. 그리고 그날 퇴근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어요. 아마 과로가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대로 영영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아버지 어딨어?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저는 다급하게 아버지를 찾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고작 거지처럼 아끼고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는 말이라뇨. 시간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 뒤 엄마는 슬픔을 모두 갈무리하기도 전에 식당 일을 구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당장 저와 동생의 학비 그리고 생활비가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엄마를 도우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여동생만큼은 대학에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엄마와 저의 벌이로 여동생은 무사히 대학에 진학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제야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던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이나마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2년 뒤 공장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했죠. 남편은 참 착하고 저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고 시모와 시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집안의 가장이 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남편 또한 시동생이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하자 그제야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시동생은 자신이 시모를 모시고 살겠다고 남편에게 말했다더군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청춘을 포기했으니 이젠 자기가 날 대신해서 어머니를 모시겠대. 고생 많았다고 동생이 날 끌어안고 우는데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 보답받는 기분이더라고. 그리고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던 어느 날 시모가 저를 불러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생 고생해온 네가 더 넉넉한 시댁을 만나 편안해졌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가진 게 없는 시엠이라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저희 집도 어렵기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 너도 이제 내 자식 아니니? 그래도 순애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진태가 마음씨 하나만은 나란히 못지않다.
살면서 가난은 해도 네 마음에 찬바람 들게 할 일은 없을 거야. 게다가 너희 둘 다 착하고 성실하니 금방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순애야,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진심으로 고맙구나. 저와 남편은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 가난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 둘을 낳고 직장을 그만두었고 남편은 더 큰 공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단칸방에서 작은 빌라 전세로 옮길 수 있었고 그로부터 몇 년 뒤 드디어 오래된 아파트나마 자가로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출금을 잔뜩 끼긴 했지만요. 아파트로 이사 간 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저와 남편은 그간의 고생이 생각나 눈물을 글썽였죠. 서로 고생 많았다고 다독이며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아이들 모두 중학생이었을 무렵이었어요. 저희 동엔 새로운 경비 아저씨가 부임하시게 되었죠. 70대가 넘어 보이는 경비 아저씨는 여태껏 일하셨던 경비원 분들 중 가장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항상 주민들을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하셨고 아파트 주민들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겨주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건만 경비실에 맡겨진 택배를 집까지 가져다 주기도 하셨죠. 아유, 아저씨, 이러시지 말라니까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내려가서 가져가면 되는데요. 늙은이가 운동 삼아 오르내리는 거죠. 고층에서 보면 또 경치가 색다르지 않습니까? 바람도 선선한 것이 올라오길 참 잘했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언제부턴가 아저씨를 산타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더군요. 산타 할아버지? 네, 항상 경비 아저씨가 오실 때면 선물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게 무슨 선물이야. 우리한테 올 택배지. 어쨌든 오실 때마다 가족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게다가 우리랑 마주칠 때마다 진짜 친손자 대하듯이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우리 진짜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좋은 분들이었을까요? 사실 저는 여태 아버지의 말씀을 잊고 살았거든요. 남들에게 베풀고 살기엔 가게 사정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이제 연세가 드신 양가 어머니께 용돈도 보내드려야 하고 아이들이 자랄수록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기도 했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오랜만에 아버지 생각이 나니 경비 아저씨가 남처럼 느껴지지 않더군요. 큰아들의 말을 들은 이후 저는 경비 아저씨께 전보다 더 잘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경비 아저씨께 음식을 해다 드리기도 하고 명절이면 남편에게 들어온 선물을 아저씨께 드리기도 했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없는 형편을 쪼개어 정을 나눈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소매치기라는 게 정말 드물잖아요. 그 드문 일이 바로 제게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바로 아파트 정문에서 말이죠. 아, 도와주세요. 저의 비명소리에 달려온 건 다름 아닌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노인분이 달리기가 어찌나 빠른지 잽싸게 도망가는 소매치기를 아저씨는 순식간에 붙잡아 오셨어요. 게다가 글쎄 그놈을 단숨에 제압까지 해버리시지 뭐예요. 그 건장하고 젊은 남자를요. 저는 그 사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저씨는 경찰들에게 그 소매치기 놈을 인계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 가방 또한 무사했고요. 아주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아저씨야말로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경비 아저씨는 몸싸움을 한 건 자신이면서 오히려 제 안위를 걱정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경비 아저씨의 몸을 살폈고
아니나 다를까 경비 아저씨의 얼굴과 팔엔 생채기가 가득하더군요. 그럴 만도 했죠. 소매치기를 잡을 때 온몸을 던지고 바닥에서 구르셨으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크게 다쳤으면 어쩌시려고요? 제 자식 같아서 그랬지요. 나가주머니 나이 때 아들놈이 있거든요. 한사코 병원은 됐다는 아저씨의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저씨를 집으로 모셔와 상처의 약을 발라드리면서 말했어요. 아저씨는 제 걱정에 그저 허허하고 웃으셨고요. 아무리 자식 같다고 한들 누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요? 이후 저는 감사한 마음에 한 번씩 아저씨를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아저씨를 좋아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인 저와 남편은 아저씨가 아버지 같아서 좋았고, 할아버지가 없던 아이들은 아저씨에게 할아버지 하고 부르며 아저씨를 곧잘 따랐죠. 그렇게 아저씨가 근무하신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들어오던 전 문득 이상함을 느꼈어요. 항상 바닥을 쓸거나 분리수거를 하고 나무들의 가지까지 치며 쉬지 않고 일하시던 아저씨의 모습이 며칠째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경비실을 지키고 있던 다른 경비 아저씨께 물어보았죠. 안녕하세요. 혹시 오종규 아저씨께선 휴가라도 가셨나요? 요즘 통 안 보이셔서요. 오씨 말이오. 말도 마시오. 그 양반한테 큰일이 있었어요. 네? 무슨 큰일이요? 그리고 그 아저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게 아주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저씨한테 더듬더듬 재차 물었어요.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아, 그렇다니까. 집세 낼 때가 지나서 오 씨가 살던 집주인이 어제 직접 집에 찾아가 봤는데 글쎄 침대에 누워서 죽어 있더래요. 죽은 지 한 며칠은 된 것 같다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지. 혼자 살았던 모양이더라고. 어쩐지 요 며칠 출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는 게 이상했는데 참 딱하게 되었어. 갑자기 듣게 된 아저씨의 사망 소식에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서서 굳어버렸어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과 함께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정정한 모습으로 나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뇨.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경비 아저씨한테 다급히 여쭈었습니다. 그럼 장례식장은요? 어디 병원인지 아세요? 장례식은 무슨, 장례 치러줄 가족도 없어서 지금 병원 안치실에 계속 누워있대요. 네? 아니, 아드님은요? 아들이 한 명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하네. 나도 잘은 몰라요. 옷이랑 오다 가다 대화만 몇 번 했지. 아, 우리 같은 교대직이 오래 얼굴 마주할 일이 있나? 아무튼 퇴근 때마다 꼭 소주 두세 병씩 사들고 집에 가더니 결국 그렇게 쓸쓸히 가버렸소. 에휴,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사람 좋았던 아저씨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이 그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그래서 전 관리사무소의 부탁에 아저씨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습니다. 뭐라도 도움이 될 정보가 있나 싶어서요. 그러고 보니 매번 저희 집으로 초대만 했었지 정작 아저씨가 어떻게 살고 계신지는 한번 물어본 적도 두 눈으로 본 적도 없었더라고요. 저는 집주인에게 부탁해 아저씨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제게 열쇠를 건네주며 투덜거리더군요. 시체 냄새가 집에서 빠지질 않아 고역이에요. 아유,
앞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은 세를 받지 말던가 해야지 원. 그 영감이랑 무슨 사이예요? 잘 됐네. 가까운 사이면 이 짐들 좀 어떻게 정리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또 내 돈 주고 이 짐들 다 내버리게 생겼어요. 이달치 월세도 못 받고 소문나서 방이라도 안 나가면 이게 다 무슨 손해예요? 아휴, 볼일 끝나면 여기 화분 아래 열쇠 두고 그냥 가세요. 뭐 어차피 훔쳐갈 것도 없는 집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슬퍼해주는 이 하나 없는 아저씨를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밀려오더군요. 방 안엔 빈 소주병들이 수도 없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게다가 모아뒀다 버리려고 하셨는지 다 먹은 컵라면 용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옆엔 뜯지 않은 컵라면 몇 개가 나뒹굴고 있더군요. 일을 하실 땐 그렇게나 깔끔하게 쓰레기며 재활용들을 정리하시던 분이 집에서는 홀로 외롭게 이런 생활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눈시울이 저절로 붉어졌어요. 이렇게 혼자 쓸쓸히 사시는 줄 알았더라면 반찬이라도 자주 해서 챙겨드리고 더 자주 집으로 초대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저는 저희 가족과 식사를 하실 때면 그렇게 기뻐 보이시던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아들들을 친손주 대하듯 저와 남편을 자식 대하듯 했던 아저씨의 행동들도 함께 말이죠. 그저 마음씨 따뜻한 좋은 분이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 없던 아저씨께선 진심으로 사람의 정을 원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살갑게 정을 베풀어 주셨던 거겠죠.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아저씨의 집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탁상 근처에 수첩이 하나 눈에 띄더군요. 그곳엔 몇 개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건네받은 아저씨의 휴대폰을 열어보니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는 고작 15개 남짓이더군요. 그렇게 살펴보다 저장된 연락처 중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리 아들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번호였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번호가 긴 것을 보니 우리나라 번호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번호로 먼저 문자를 남겨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애라고 합니다. 이틀 전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아있는 연락처 중 가족으로 생각되는 번호가 이것밖에 없어 연락 남겨요. 지금 시신을 인계할 사람이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번호를 함께 남겨놓을 테니 문자 보시면 꼭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후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끝내 아들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저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여보, 아저씨 장례 우리가 치러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 사정도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대로 모른 척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요. 당신 뜻대로 해. 참 좋으셨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안타깝게 가셔서 나도 영 마음이 안 좋았어. 마지막까지 쓸쓸하게 가시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잘 보내드리자. 남편은 제 뜻을 기꺼이 따라주었어요. 가게 사정도 넉넉지 않던 차에 참 고마웠죠. 그렇게 전 경비 아저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와 수첩에 적힌 몇 개의 연락처에 모두 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탁해 아파트 전체 방송으로 아저씨의 부고 소식을 알렸어요. 안녕하세요, 입주민 여러분. 저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 중 한 사람입니다. 갑작스러운 전체 방송에 다들 놀라셨겠지만 조그만 시간을 내주시어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종규 경비원님을 아실 겁니다.
가을이면 항상 부지런하게 낙엽을 쓸고 겨울이면 쉼없이 눈을 쓸어내시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던 분이셨죠. 입주민 분들 중 누군가는 아저씨께 택배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테고 또 누군가의 자녀분은 퇴근하지 않은 부모님을 대신해 놀이터에서 아저씨와 놀아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오종규 경비원께서 며칠 전 혼자 살던 자택에서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족분들 또한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제가 장례를 치러드리려고 합니다. 행여나 이 핑계로 모금을 하거나 저를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이런 방송을 한 게 아니니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일부터 인근 대학병원의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할 계획이니 입주민분들께서 잠시 시간을 내주시어 조문을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입주민들에게 경비원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정과 친절을 생각하시어 오종규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쓸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쓸쓸하게 고독사하신 아저씨의 마지막 가는 길이 조금이라도 시끌벅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아저씨의 장례식엔 많은 입주자분들이 조문을 와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상주복을 입고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켰고 아들들 또한 학교가 끝나자마자 장례식장으로 곧장 오더군요. 하지만 우리 가족과 입주민들이 왔었다고 해서 아저씨의 장례식장이 쓸쓸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부고 문자를 돌렸던 사람들 중 조문을 왔던 사람은 단 2사람, 집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오랜 친구라는 할아버지 한 분뿐이셨어요. 조문을 마친 친구분은 오래도록 빈소를 지키시며 술을 드셨고 저는 그분에게 다가가 감사 인사를 드렸죠. 그분은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가족이 아닌 제가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지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들으시더니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곤 한탄을 시작하시더군요. 고마워요. 참으로 고마워. 우리 종규가 이렇게 쓸쓸하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멀리 산다고 격조했던 게 너무도 후회스럽네요. 종규 그놈이 젊었을 적엔 직업 군인이었어요. 군인을 그만두고 나서도 크게 사업도 하면서 잘 나갔지요. 그놈 인간성까지 좋아 주변에 사람도 무척이나 많았고요. 그런데 그놈이 여자를 잘못 만났어요. 아주 천하의 몹쓸 년이었지. 종규 돈을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 것은 예산일이고 나중엔 바람까지 피더이다. 그 집 둘째 아들 놈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년이 밖에서 바람 펴서 가지 내였지 뭐요. 아저씨는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아픈 삶을 살아오셨더군요. 친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경비 아저씨가 살아온 세월 이야기에 저는 더욱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그 착한 놈이 그 아들마저도 자식으로 품더이다. 마음으로 낳은 아들도 아들이라면서요. 친아들인 첫째 아들도 그렇고 그렇게 품은 둘째 아들도 그렇고 다행히 제 엄마를 안 닮아서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지금 종규놈이 저렇게 쓸쓸히 장례 치러줄 가족 하나 없이 떠나진 않았을 텐데. 그 일이요? 아들 둘이 모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대로 거기 눌러 앉았죠. 당시 종규 사업이 잘 될 때라 그만큼 지원해줄 여력이 충분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만 큰아들이 죽고 만 거예요. 종규 놈이 충격을 받아서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 썩을 년이 뒤통수를 치려면 종규 상처가 좀 낫고야 치던지 큰아들이 죽자마자 종규 사업 자금 다 털어먹고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았다오.
종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 한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정도였으니 집안이 아작이 나도 단단히 아작이 났던 거지. 에휴. 항상 웃고 계시던 아저씨에게 이런 속사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그 친구분에게 물었어요. 그럼 둘째 아드님은요? 지금 어디 계신 건데요? 저는 아저씨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우리 아들이라고 저장된 사람의 연락처가 생각났습니다. 그 길고 이상했던 번호요. 친구분의 입에서 미국이라는 말을 들으니 이제야 그 연락처가 왜 그런 번호로 저장되어 있었는지 알겠더군요. 나도 몰라요. 이렇게 제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올 정도면 미국에서 죽었는지도 모르지. 종규 그놈이 이후엔 통 가족에 대한 말을 안 했으니까 말이죠. 친구분께서 알고 있는 아저씨의 사연은 이게 전부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친구분은 눈물을 내비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규가 이렇게 가는 걸 보니 참 덧없는 게 사람 인생인가 봅니다. 그래도 종규 마지막으로 가는 길 끝까지 지켜봐줘서 고마워요, 정말로. 분명 아주머니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저는 잔뜩 취한 친구분을 택시에 직접 태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3일 내내 발인을 하는 순간까지도 혹시나 나타날 아저씨의 둘째 아들을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죠. 그렇게 아저씨는 우리 가족 4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줌의 제가 되어 정말로 영원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와 남편은 그동안 들어온 조의금으로 아저씨의 유고를 납골당에 안치시켰어요. 혹시 늦게라도 누군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발인이 끝난 후엔 유품 정리 업체를 불러 아저씨가 살던 집의 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아저씨가 끝내주지 못했던 그 달치 월세를 건네며 이렇게 부탁했어요. 아저씨가 보증금도 없이 달새로 사셨다면서요. 월세를 제할 보증금도 없으셨을 텐데 이거 받으세요. 아니 그쪽이 그 영감이랑 무슨 관계였길래 이렇게 직접 짐도 정리해주고 월세까지 챙겨주어. 나야 뭐 좋지만서도. 대신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 받으시고 마음속으로나마 아저씨 좋은 곳에 가시길 기도해 주세요. 그냥 아저씨가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요. 그리고 누가 혹시라도 찾아오면 제게 꼭 연락 좀 주시겠어요? 그거야 뭐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아무튼 고마워요. 꼭 그리하리다. 그 양반이 찾아오는 이 하나 없더니 밖에서는 그래도 인생 잘 사셨는가 보. 그쪽처럼 좋은 사람을 곁에 뒀던 걸 보니 그쪽 가족 덕분에 가시는 길이 슬프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집주인은 돈 봉투를 슬그머니 열어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10년 전 가진 돈 한 푼 없는 아저씨에게 보증금 없이 집을 달새로 내주시고 장례식에와 조의금까지 내셨던 걸 보면 말만 저렇게 하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저씨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경비실엔 새로운 경비원분이 오셨지만 저는 예전 경비 아저씨께 했던 것처럼 살갑게 굴 수가 없겠더군요. 두려웠던 거겠죠.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분명 있는 법이니까요. 어느덧 계절은 무더운 여름에서 가을이 되었고 유난히도 선선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저 혹시 박순애 씨 핸드폰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휴대폰 너머의 목소리는 저와 동년배쯤 될 법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이 누군지 제게 소개를 한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돋고 말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동현이라고 합니다. 오동현이요? 네. 박순애 씨께서 지난달 직접 장례를 치러주셨던 오종규 씨의 둘째 아들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애타게 찾던 아무도 생사조차 모른다던 아저씨의 둘째 아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격앙된 목소리를 숨기지 못했어요. 그 미국에 이민 갔다던 아저씨 둘째 아들 말이에요? 이상한 미국 번호로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던? 네, 맞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잠시 찾아뵈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내가 아드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를 거예요. 언제요? 어디서 만날까요? 아저씨 아들은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까지 직접 오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1시간 뒤, 우린 저희 집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동현입니다. 박순애예요.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너무 반갑네요.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동안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데요. 우린 그쪽이 친아버지가 아니라서 일부러 오지 않는 건 아닐까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우선 순애 씨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부터 드려야겠네요. 저 대신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이요. 그리고 동현 씨는 자신이 왜 늦게 찾아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며 아저씨의 친구분께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아저씨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선 저를 형과 차별하지 않고 정말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어요. 친모였던 제 어머니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주셨지요. 아버지는 제가 20대 초반일 적 저희 형과 함께 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5살 때 그만 사고가 났던 거예요. 형과 저는 함께 제가 모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형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도 형은 유독 안전벨트를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사고가 난 날 형은 그 자리에서 즉살했지요. 저는 안전벨트 덕분에 살았지만은요. 아저씨의 친구분이 잘 모른다던 아저씨의 큰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식을 자기보다 먼저, 그것도 지구 반대편의 타국에서 떠나보내야 했던 아저씨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아버지는 제게 네가 형을 잡아먹었다며 소리를 지르곤 오열을 하셨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제가 운전하던 차를 타고 가다가 형이 죽은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저는 그저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죠. 당시 저도 많이 다쳤었지만 제 상처쯤은 눈에 보이지도 않더군요. 형을 제 손으로 죽게 했다는 사실이 미치도록 괴로웠어요. 게다가 제 친모는 그동안 그렇게도 망나니처럼 행동을 하더니 마지막까지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저지르더군요. 형의 죽음으로 아버지가 경황이 없던 때를 노려 모든 재산을 가로채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말이죠. 참 끔찍한 여자죠. 그리고 해외로 튄 건지 어쨌는지 결국 어머니를 잡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원망의 방향은 결국 저를 향하고 말았어요. 동현 씨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저는 도대체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그저 아무 말 못하고 동현 씨가 말을 잇기만을 기다렸죠.
그 뒤 저는 일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돌아간 뒤 계속해서 아버지와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제 연락을 받지 않으셨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엔 제가 아예 찾아갈 수도 없게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주소지 이전도 하지 않으셨고요.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께서 나를 끊어내신 거구나. 나를 버리신 거야. 하고 말이죠. 이해는 했습니다. 제 친모가 그렇게 자신을 배신했고 친아들마저 저 때문에 그렇게 참혹하게 가버렸는데 제가 미우신 게 당연했겠죠. 이후 저는 새 번호로 휴대폰을 바꿨고 저를 버린 아버지를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인지 쓰던 번호를 차마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언젠가 혹시라도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줄 날이 올까 봐서요. 그렇게 저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 그 휴대폰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충전을 해놓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달 동안 유럽 출장을 갔을 때 그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갔었어요. 어차피 10년간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휴대폰이니 그 2달 동안 방치해둔다고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필 그 사이에 순애 씨가 그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셨던 거죠. 저는 출장이 끝나고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고요. 타이밍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10년 동안 기다리던 연락을 하필 그때 받게 되어 그토록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 못했다니요. 어쩜 이렇게 운명이 얄궂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저씨께서 아드님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랬으면 제게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하셨었겠죠.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렇게 위로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쓰게 웃는 동현 씨에게 그동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아저씨의 유품을 가방에서 꺼내 건네주었어요. 아저씨 유품이에요. 언젠가 혹시라도 가족이 찾아오면 드리려고 따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열어보세요. 제가 동현 씨에게 건넨 유품은 바로 연락처 몇 개가 적혀 있었던 아저씨의 작은 수첩이었어요. 동현 씨 수첩을 한 장씩 넘겨보더니 이내 점점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이건 제가 연락처를 발견했던 수첩엔 다름 아닌 몇 개 되지 않는 아저씨의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술을 드시고 쓰신 건지 글씨가 매우 삐뚤빼뚤했지만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는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죠. 일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젯밤 꿈에 첫째 동규가 나왔다. 어린 시절 모습을 한 동규가 내게 아빠라고 해맑게 불러대는데 나는 차마 미안해서 동규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 뒤에서 동현이가 서럽게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동규에게도 동현이에게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울기만 했다. 어제는 동현이의 생일이었다. 낯선 미국 땅에서 미역국이나 제대로 먹고 있었을지 모르겠다. 마음 같아선 직접 미국으로 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지만 동현이에겐 내가 곁에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네가 형을 죽였다고 그 어린 자식에게 원망을 퍼부어대던 애비가 무슨 자격으로 이제야 얼굴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그저 동현이가 모쪼록 건강하게 제 형모까지 잘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도 박순애 씨네 가족이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다. 박순애 씨 집에 가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내게도 저런 가족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돌아오는 길엔 유독 마음이 씁쓸해졌지만 말이다. 동현이는 결혼을 했을까? 내게 눈이 파란 손주들이 생겼을까?
순애신의 아들들은 내게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혹시 내게 친손주들이 있다면 내 아들 아내의 부친은 아직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내 손주들이 나 대신 그 사람에게 원 없이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수첩의 제일 뒷장엔 언제 찍었는지 모를 아저씨의 낡은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사진 속 달고 다른 아들 둘의 얼굴은 아저씨가 얼마나 사진에 어루만져 썼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더군요. 수첩의 내용을 전부 본 동현 씨는 이내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동현 씨에게 말해주었죠. 아저씨 휴대폰에 아드님 번호가 우리 아들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아저씨는 동현 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드님을 잠시라도 원망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동안 동현 씨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며 서로를 그리워만 해야 했던 아저씨와 동현 씨를 생각하니 제 가슴이 다 미어지더군요. 동현 씨는 카페 안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렇게 한참을 수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진정 좀 되셨어요? 그리고 겨우 눈물을 그친 동현 씨는 남은 커피를 쭉 들이키더군요. 네,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순애 씨가 아니었으면 전 아버지의 마음도 평생 모르고 살 뻔했네요. 한평생 제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요. 아버지 장례일도 그렇고 이렇게 유품을 간직해 주신 일도 그렇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순애 씨.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마음이 좋네요. 이제 마음의 짐 내려놓으시고 미국에서 편히 사세요. 아저씨 유고를 모신 납골당 위치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한 번씩 찾아뵈어 주시고요. 납골당 비용은 앞으로도 제가 그냥 낼게요. 미국에 계시는 동안 동현 씨보단 제가 관리하는 게 나을 테니까요. 저는 이만 자리를 마무리하려 동현 씨에게 아저씨를 모신 납골당 주소를 적어주었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동현 씨가 저를 붙잡더군요. 잠시만요, 순애 씨. 사실은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동현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사실 이번에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고 순애 씨께 보답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적게나마 장례 때 들었던 경비만큼이라도 살해를 하고 싶어요. 보답이요? 괜찮아요. 애들 아빠나 저나 뭘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니까요. 아니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제게 정말 갚지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보답도 못하게 하시면 저 돌아가서도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동현 씨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동현 씨는 그제야 웃으며 제게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제 통장에 찍힌 금액은 정말 기함할 만한 액수였습니다. 동현 씨가 제게 보낸 사례금은 무려 1억이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당장에 동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동현 씨는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부디 부담스러워 말고 받아주세요. 정 부담스러우시면 아버지 납골당을 관리해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안 받아주시면 저 마음이 무거워져서 미국으로 못 돌아가요. 이미 돈은 이체받았고 저는 동현 씨의 계좌를 모르니 어떻게 돌려줄 수 있겠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받았고 동현 씨와는 후일을 기약하며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무척이나 놀라더니 제 예상대로 1억이라는 돈에 대해 몹시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생각해둔 방법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직 집 대출금 5천만 원 남아있잖아. 그거 전부 상환하고 남은 돈은 독거노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쓰자. 아저씨처럼 혼자 쓸쓸히 지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이내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사비를 들여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1,000만 원은 봉사단체에 기부를 했고요. 아들들은 자초지종을 듣더니 자기들도 함께 하겠다며 먼저 저희를 따라 나서더군요. 참 기특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저희 큰아들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사회복지학과를 일부러 선택했더군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 아저씨가 큰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셨다면 참 기뻐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엔 아저씨의 첫 번째 기일을 맞아 가족끼리 다 같이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저씨 기일에 맞춰 한국에 들어온 동현 씨와 동현 씨의 가족들을 마주치고 말았지 뭐예요.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납골당에서 내려와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했답니다. 아저씨의 일기대로 동현 씨에겐 손주들이 둘이나 있더군요. 비록 동현 씨 아내가 한국계 교포라 아이들의 눈이 파랗지는 않았지만은요. 아직도 경비실을 지날 때면 제게 환하게 인사를 해주던 아저씨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그럼 속으로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요. 혹시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리고 내일 경비원 분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생 많으시다고 항상 제가 사는 공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그럼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